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7가지 질문으로 진짜 코로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7가지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니까 맥주 한 병이 있네요. 예, 코로나 맥주라는 겁니다. 유명한 맥주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코로나 맥주 가운데 어떤 상표라고 하나요? 로고가 왕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황금 왕관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 맥주는 왜 왕관을 그려놨을까요? 예,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심장동맥이라고 부르고 또한 관상동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상동맥. 자, 무슨 관일까요? 예, 우리가 왕관 할 때 관자예요. 그리고 모양상자입니다. 즉, 왕관 모양의 혈관이래요. 이걸 실제로 뒤집어 놓으면 왕관을 씌워 놓은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걸 영어로 봤더니 의학 용어로 코로나리 알테리라고 한대요. 코로나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코로나. 이건 또 왜 여기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 눈치를 다 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는요, 이 크라운이란 뜻입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양이 왕관의 뾰족뾰족한 이런 튀어나온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크라운, 이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왕관이란 뜻이네요. 두 번째 질문, 코로나19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나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항생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항생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될까요?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즉 세균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러스와 세균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가복제, 즉 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유전자를 복제해서 번식이 가능하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균은 일단 그게 가능합니다. 스스로 2분열, 4분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번식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대요. 즉, 뭡니까? 숙주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세균도 숙주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숙주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번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숙주가 없이도 스스로 자가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가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즉 여러 가지 기관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포 소기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고요. 숙주의 것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항생제라는 것은요, 주로 스스로 번식을 할 때 세포 소기관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데요. 이 세포 소기관이 아예 없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어차피 아예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생제는요, 이 세균이 복제할 때를 억제하는, 즉 세균에게만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에게는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이러스는 왜 치료가 어렵나요? 그럼 바이러스에는 약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타미플루랄지, 입술 근처에 뭐가 났을 때 주로 바르는 아시클로버랄지, 이런 물질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가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전 물질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박테리아의, 그죠, 세균의 자신의 DNA 물질을
또는 RNA 물질을 집어넣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테리아도, 세균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박테리아의 모습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전물질을 이 원래 숙주세포의 유전물질 속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세포는요, 자신이 원래 하던 DNA 복제랄지 또는 단백질을 만드는 일들을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만들다 보니 자신 것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것까지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더니 이 바이러스는 그냥 자기 것만 쏙 만들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원래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면서 손상을 입게 되고요.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포로 또 가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마치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아놓고 여기서 이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면 원래 있던 이 알들을 밖으로 밀어낸다고 하죠. 굉장히 못됐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요,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밖에 돌아다니는 이런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 버렸거나 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걸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이 숙주세포가 완전히 사멸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를 사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피곤할 때 입 주변에 나는 것도 바이러스 아닌가요? 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피곤할 때, 이럴 때 입술 주변에 뭔가가 납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헐피스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 헐피스 바이러스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발현이 돼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헐피스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드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체는요, 모두가 이러한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있고요. 이 DNA가 RNA를 만듭니다. 이 RNA는 단백질, 즉 우리 몸의 피부랄지, 우리 침에 있는 효소랄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DNA는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입니다. 자, 그럼 RNA는 뭘까요? 일종의 RNA는 이 DNA의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DNA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 DNA 손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RNA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RNA가 이것을 잘 번역해서 이 단백질, 결국 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센트럴 도그마인데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특한 이것을 역행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자, 수십 년 동안 이 센트럴 도그마를 유지해왔던 것을 깬 것이 지금 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즉 RNA가 DNA를 만들어내는 이 단계를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죠? 에이즈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RNA가 DNA를 거꾸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역전사라고 하고요. 결국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불러요. 거꾸로 간다는 뜻이죠. 요즘도 복고풍 해가지고 뭐 레트로가 유행인 것처럼 거꾸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면 그 안에 DNA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DNA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렇게 그 안에다 자기 DNA를 쏙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 중에는 RNA 바이러스도 있어요.
예,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걸 거꾸로 DNA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DNA를 끼워 넣게 됩니다. RNA 자체로도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DNA 바이러스 또 RNA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전 물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게 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중요한 것만 여기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우리가 방금 입술에 이렇게 뭐 나는 거, 헐피스 바이러스라고 했죠? 예, 찾아보니까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네요. 이것은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DNA 바이러스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 특징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여기에 헐피스 바이러스가 속해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있을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이즈 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해서 여기 있고요. 다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건 이제 올소믹소 바이러스 비리데이에 이제 속하게 되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요게 RNA 바이러스에 역시 속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는요, 가장 크게 이 유전 물질을 DNA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RNA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크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 때는 요걸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는 것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코로나19와 독감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증상만 놓고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열나고 어떤 감기 기운 있는, 그리고 기침도 하고 정말 이런 전형적인 감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정말 같은 걸까요?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디에 속할까요? 자, 쭉 보면 예, 여기 코로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스라고 불렀던 그 질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죠. 자, 그에 반해서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 올소믹소비리데에 속하는데요. 예, 역시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RNA인데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다른 분류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간염이나 뭐 그다음 댕기열 뭐 이런 것들도 이쪽에 속해 있고요. 뭐 이쪽 보니까 뭐 광견병, 라비에스랄지 에볼라 이런 것들은 또 이쪽에 속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 유전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역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는 이런 식으로 유전적 물질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이 독감 바이러스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유전 물질이 있는데요. 일단 RNA라고 했었잖아요. 예, 이 RNA가 또 보니까 몇 개예요? 네, 8개나 돼요. 그러니까 8개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8개 중 하나만 변해도 또 다른 형태의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변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H5N1이랄지 H7N9이랄지 굉장히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형이 있습니다. 변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예방접종을 계속 하는 것이 이러한 변이가 올해는 또 어떤 것이 올지 또 내년엔 어떤 것이 올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서 오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운하게도 아직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그런 백신은 개발이 아직 요원합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잘 버텨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인플루엔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코로나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코로나의 증상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짧아집니다. 즉, 폐가 손상되기 때문에 호흡이 충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늘 이렇게 열을 측정하고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예, 그만큼 열이 나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죠. 즉,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는 그럼 다 감기 증상을 일으킬까요? 예, 바이러스마다 차이가 있진 않을까요?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모든 바이러스는요, 숙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즉, 어떤 세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포가 허파세포일 수도 있고, 다른 세포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는요, 특히 이 허파세포랄지, 이런 기관지, 즉, 호흡기 계통의 세포를 좋아해요. 그 세포에 들어가서 자기를 번식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감기 증상을 보통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바이러스는요, 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이 자궁, 목 이쪽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바이러스는 이 소장, 대장 이런 소화기 계통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A형, B형, C형 간염 있죠? 예, 그런 바이러스들은 이 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간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여러분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궁경부, 자궁목을 자기의 숙주로 삼게 됩니다. 또 어떤 이 소화기관을 좋아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예, 즉, 이 바이러스들은 자신의 타겟 오간, 자신의 목표 기관 또는 세포를 정해놓고 자기가 번식하기 좋은 그곳에서 그것과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코로나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을 진단할 때요, 이런 키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두 줄이 뜬 게 있고요. 여기 한 줄이 뜬 게 있네요. 그죠? 예, 두 줄이 떴을 때 양성, 그 다음에 한 줄이 떴을 때 음성. 즉,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두 줄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줄이 뜨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이 되겠고요. 네, 이것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안티바디, 항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판넬에 심어 놓습니다. 키트에 심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항원, 이것이 지금 코로나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자, 이것이 왔을 때, 자, 이것이 이것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시약을 뿌리게 되면 이 결합한 항체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줄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키트를 이용한 진단은요, 이렇게 항원과 항체를 이용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PCR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것의 약자를 딴 것이 이 PCR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PCR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가 바이러스도 어떤 유전물질, 즉 DNA나 RNA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DNA 형태로 역전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DNA도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새로운 가닥을 붙이고, 이것이 온전한 가닥이 되면 다시 또 두 개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복제시키는 것이 이 PCR 기법입니다. 즉, 이런 RNA든 DNA든
유전물질이 매우 적을 때는 진단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폭시킵니다. 계속 여러 번 증폭을 시키면 이것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10번을 2배씩 증폭시키면 아마 1000배, 1024배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이 PCR 기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런 새로운 진단 기법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방역 선진국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러한 저력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론 백신이나 약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늘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소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소독제를 활용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겠고요. 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만날 때는 내가 걸렸으니 저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겠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걸렸을 수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소독을 잘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빨리 이 백신이 나오고 이것이 공공재로서 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잘 전파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코로나19, 코비드-19 완전히 아웃될 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화이팅!